요즘은 뉴스가요 방송을 만들어 놓고 나면요 저녁에 편집하려고 보면 옛날 뉴스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우리들처럼 뭐 그날에서 그 다음날 바로 몇 시간 후에 방송 내는 사람들도 속보 따라가기 힘듭니다. 인정합니다. 생방송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박근혜가 방어하려고 하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큰 줄기들 중에 세월호, 삼성 문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워낙에 기본이 엉망해서 그렇겠죠. 탄핵 헌법재판소에다가 내놓는 어떤 자료나 증거들이 너무 허접하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그 세월호 7시간 해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고 욕해요. 일반인들도. 이걸 왜 냈니? 어떤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기다가 오히려 허술하기까지 해. 어떤 시간대는 비어있기도 하고요. 쉴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다가 기존에 자기들이 뱉었던 말에 대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 그러니까 변호사가 10명이나 붙어있는 변호인단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박근혜 변호를 하긴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상황이고 그중에 이제 갑툭튀 하신 서석구 같은 변호사는 대체 말도 안 되는 일베류의 변호사가 국민적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또 미스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석구는 일베보다 더 못하죠. 그 양반은 요즘 특검 앞에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선두했었던데요.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일단 기도부터 하시고 시작하시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치고 나치 어처구니가 없어. 근데 그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의 얘기를 이 앞에 에피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교인들 중에 이제 됐다. 현재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교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말이 실제로 돌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동하게 하고 선동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다 보니까 변희재를 태블릿 전문가로 증인 채택하려고 하는 재판에서는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고요. 예, 드디어 변희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변희재님 예,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그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고 트위터에서도 많이 싸워봤는데 제가 그 패턴을 찾아냈어요. 과거에 변희재가 주장하는 거 어떻게 패턴이 돌아가는지. 근데 처음에 조갑재가 먼저 기사를 써요. 실제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김진태 같은 누리들이 한번 쳐줘요. 기자회견으로. 그 다음에 오프에서 정미용이 떠요. 오프에 나타나요.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변희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변희재는 그룹을 지어서 나타나면서 소송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쪽으로 가서 싸우려고 덤벼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사실은 지금 변희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실제로 굉장히 위협적인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공중전이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이 프레임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됐냐면 신년 박근혜 신년사 신년 간담회와 서석구의 2차 변론 때부터 급격하게 소위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극우단체들이 재집결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경찰들이 막 70만이 온 촛불 시민은 2만 7천으로 얘기하고 뭐 한 5천 7천 온 박사모 집회는 3만 7천 막 이렇게 오게 발표하는데 이게 전체적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을 특검이 읽었더라고. 특검이 이들 배후에는 박근혜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배후에 박근혜가 이 프레임에 배후에 박근혜가 있고 여기에서 기술자는 김기춘과 우병우라는 거 다 알잖아 국민이. 근데 특검도 알고 있어. 그걸 공개적으로 특검이 박근혜한테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하다. 이 프레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아무튼 뭐 변희재를 태블릿 PC 전문가라고 아니 누가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씨잘데기 없는 논쟁을 그냥 하면서 계속 법리 공방을 해대려는 싸움딱이다라는 그 전문가는 인정해주지. 쓸데없는 소송 짓거리 하는 그 전문가로는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특검도 참 가짠치도 안 했는지 또 재판부에서 그냥 기각을 했더라고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돌려가지고 계속 씹어 제끼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 이 얘기 계속 하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JTBC에서도요 관련해서 이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 입수했을 때의 동영상도 지금 오픈을 했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거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다 오픈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딴소리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활짝 열게 된 태블릿 PC가 허위 조작이라고 지금 변희재가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입수 과정도 거짓말을 쳤다. 그 아까 진미님 얘기한 해명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이고 태블릿이 원래 태블릿 P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거지 개꼬지 왜 어떻게 그게 최순실이 거냐라고 이제 그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태블릿 PC 내에 딸의 사진과 승마 현장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네 가지 팩트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 변희재가 증거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호인단이 이 PC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물로 인정해달라고 판사한테 제출을 하는데 변호인단이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검찰이 증거물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이게 맞는 건지를 실제로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판사 앞에. 그러면 그 판사 앞에서 증명을 검사가 할 때 변호사가 그거를 방어권을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어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판사가 임의로 증거물로 채택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러면 그 절차를 다 따져야 돼요. 사진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되고 이게 누가 개통해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전부 다 네 가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지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변희재는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를 변희재가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판사도 이걸 아예 제껴놓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변희재가 태블릿 PC의 전문가인지를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태블릿 PC 전문가는 최순실 씨입니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이제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장시호가 까버린 또 다른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이분은 전반적으로 일반 집에 있는 PC는 안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초정건데 박근혜와 태블릿 PC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일반화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최소한 10대 정도의 태블릿 PC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10대 정도의 태블릿 PC를 썼다면 최순실 씨는 전문가가 맞죠. 태블릿 PC를 써본 적이 없는 쓸 줄 모른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도 하나밖에 네. 못 써봤는데요. 열대를 갈아치웠어. 근데 이제 이쪽에서 지금 뭐 재판하고 탄핵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크로스로 막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안종범이 썼다는 그 본인이 썼던 메모 있잖아요. 그 메모도 증거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 안 된다. 증거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게 무리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수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가 아니고요. 17건의 수첩입니다. 업무 일지. 그게 메모죠. 예, 메모인데 그거는 공무원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 쓰는 게 뭐 원칙인데 그거를 본인이 부정을 해요. 그게 스모킹 건인데 그거를 그때 그 김기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영한 흔히 말해 비망록이라고 부르는 그 수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 어떻게 다 그게 내가 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피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근에 뭐 다른 필적으로 뭔가 거기다 글을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쓴 걸로 다 거의 다 확인이 되는 그것들이 증거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상하 관계에 있는 곳에서 무엇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도 놀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첩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피의자 간에 계속 업무 협조를 해서 이거를 증거물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면 띡 까고 법정에서 인정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이 안종범은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목록에 수첩이 없었다. 업무 수첩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이 사람이 이러는 거는 자기의 죄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박근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면 바로 헌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실드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그 아까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협의해서 증거 채택을 하는데 피고인 안종범 전 수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그리고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직권으로 재판부가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저쪽 변호사는 몰라 최순실과 안종범 변호사는 몰라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를 검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면 증거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겁니다. 아까 말하신 대로 지금 이 자료들이 치명적인 자료들이 헌재로 넘어가길 막기 위한 거예요. 딱 방법이 하나입니다. 지금 모두 그렇죠.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정 못한 게 뭐냐면 나하고 황준미하고 주고 받았어. 근데 아니라는데 뭐 어떡해. 그리고 조사 받을 때는요. 그럼 맞아 내 핸드폰이니까 내가 보냈겠지 했겠지. 그리고 증거물로 법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이거 증거물로 채택합니다 하고 증거물을 냈더니 아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면 또 증거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증거 조사가 그냥 이 핸드폰 문자를 법원에 스크린으로 프레젠트를 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권을 가질 수 있게끔 피의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그 끝내야 될 이 주제를 오후에까지 넘어간 거 아닙니까? 벌써 한 서너 시간 벌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지연할 목적으로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조사 받을 때는 자기들끼리 다 협의해놓고 판사 앞에 가서는 거부해버리니까 판사가 황당했고 화를 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 판사가. 가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 삿바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여튼 그 증거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목 잡기를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 게임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진을 빼버리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증거 물품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결정적인 거를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뭐 나중에 재판부 재량에 의해 가지고 증거로 채택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발목을 잡아 보겠다라는 게 그냥 목적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무는 개가 나타났다 하는 걸로 이제 변희재가 출연을 한 거죠. 예.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네. 말씀하지만 시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 이네들은 이미 최순실 같은 경우 종신형을 포기한 것 같아요. 뭐 정신형을 포기해? 아니 종신형을 살리겠다는 거 이미 각오가 선 것 같아요. 정신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최순실 씨 들면. 5년도 안 삽니다. 근데 어쨌든 네. 자기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한 거고 그냥 억울로 끄는 거야? 단 탄핵을 지연할 목적 1월 말까지 탄핵을 안 하고 최소 3, 4월까지 좀 넘겨보자는 이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특검이 장난 아니에요. 그 재산 형성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일파만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지만 탄핵을 최대한 늘려서 박근혜의 후임의 대통령 후보가 자리를 좀 그래도 자리를 잡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이거 버텨야 된다라는 이걸로 지금 간 것 같아 프레임이. 예, 근데 뭐. 어딜 봐서 변희재가 태블릿 PC 전문가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어그로 전문가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이남종 열사 사건 때 네. 문성근 같은 사람들이 이미 이남종이 분신할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했던 놈이 나 지금도 기억나요. 충격 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증인이라고 합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 아 주장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그 변호인단이나 최순실 변호인단이 미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급하니까 아무나 끌어들여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막 던지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아니 근데 원래요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면 진짜 그 분야에 전문가임이 입증이 돼야 돼요. 아니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전원이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해 들었다 이것도 이제 X야. 그것도 별로고 직접 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증인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적에. 그러니까 유체이탈로 최순실 씨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한 태블릿 PC 10대를 써본 결과 이것이 당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빨라.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태블릿 PC 이렇게 많이 쓴 사람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진짜 변희재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얼마나 지난한 얘기냐면요.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이거를 다 분석해야 돼요. 그 알고리즘을 다 분석해야 되고 언제 사진이 찍었고 그 승마 사진이 그 승마 사진 찍었을 때 또 그 현장에 최순실가 있었는지 위치 파악이 돼야 되고 이게 엄청난 지난한 일이 됩니다. 이게 전문가라도 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번에 변호인단 애들이 변희재를 태블릿 PC 전문가라고
그 증인 신청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변희재가 1월 11일 날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혼자서. 그래서 국가기관이 침묵하고 있을 때 국민이 일었을 때다 지금은 이러면서 만들어가지고 계속 JTBC를 깠거든요. 이 양반 또 ATM기 역할을 한번 제대로 또 한번 할 것 이번에 같은데. 지금 JTBC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지금. ATM기가 딱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돈 많이 모았나? 몇백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쨌든 변희재 이 아이는 항상 그 시기에 나타난 시기에 정확히 나타나요. 예. 그리고 예, 뭐 돈 걱정하겠습니까? 변희재가 태블릿 PC 전문가가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야동 전문가는 맞아요. 그래요? 예, 옛날에 변희재가 진보넷이라는데 글을 올린 게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제목만 읽어드리면 에로 영화 나, 에로 영화 빌리는 방법 이런 글들을 올려가지고 이 양반 야동 전문가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자, 더 이상 이야기를 해드리면 변희재 씨가 바라는 겁니다. 어떤 유형인지 아시잖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박근혜가 탄핵 코앞에 두고 계속 아무 죄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렇죠. 노무현도 어쨌다. 김대중도 어쨌다. 관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대응 있어서 그때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니까 당시에 총리였던 이해찬 의원이 김선실 씨 사건에 대한 그 당시에 대통령 일정 이거를 그냥 올렸거든요. 예. 보셨죠? 보신 분들은 한번 느끼겠지만 일단 여기서 가장 큰 특색은 박근혜처럼 서면 보고는 없습니다. 다 직접 얼굴을 보고 어떤 대책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박근혜가 만들어낸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사건 나던 그 2014년에 국회에 국정조사에서 제출한 박근혜 일정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왜 서면 보고밖에 없지? 왜? 그때 이야기가 지금 2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요. 김선일 납치 사건 자체가 새벽 6시였어요. 그게 이제 국내에 알려진 게. 예. 시간 자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내놓아도 너무나 자세하게 시간대별로 그것도 직접 보고 방식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정도인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는 거의 내놓지를 못하고 지금 이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는 왜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생활이라서 대답을 못하겠다. 라고 버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 집무실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처음부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놓지를 못하고 계속 사생활이라서 뭐 밝힐 수가 없네는 둥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정도로 궁지에 몰리니까는 아니야 그냥 관저에 있었어. 관저는 제2의 집무실이야. 24시간 체제라서 나는 관저에 있든 집무실에 있든 그건 상관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오만 짓을 하고도 지금 1시간가량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9시경에 거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 사이에 10시 뭐 반 정도에 통화를 했니 어쨌니 하는 것도 누구랑 어떤 통화를 정확하게 했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실 그 해명이라고 해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헌재에 제출한 겁니다. 이것이 팩트다. 네, 이것이 팩트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지금 헌재가 왜 화가 나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통화했다면 통화 기록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당연히 내야죠. 근데 그냥 그거 복사해서 내버린 거예요. 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업무 일지 등등을 기밀 문서로 지정을 해서 30년 창고에 넣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했었죠. 예. 예, 지금 김기춘 주도하에 지금 이 상태인데 한번 제가 지금 이 비교를 어차피 이 표가 나왔으니까 지금 김선일 씨 피납 관련해서 대통령이 인지한 지가 21일 날 06시 59분에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NSC 차장에 하고 즉시 통화를 했죠. 그런데 이때 한번 다시 세월호 쪽으로 가볼까요? 세월호 때 8시 50에서 9시경에 최초 인지가 됐죠. 이때 똑같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NSC 회의가 개최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즉시 NSC 회의로 달려갔겠죠. 또는 전화를 했겠죠.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서 빨리 논의해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박근혜 씨 NSC 회의를 하고 있는데 30분부터 8시 30분부터 세월호는 좀 침몰되고 표류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논의된 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NSC에서 뭘 논의했냐? 국가비밀이다. 단 세월호 침몰과 관해서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상황에서 9시라고 칩시다 그러면 9시부터라도 계속 NSC 회의가 개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NSC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골든타임만 보더라도 1시간 안에서 2시간 10시까지 보더라도 그 다음에 7시에 즉시 노무현 대통령은 조찬 관저에서 외교부를 다 불러들여서 처간까지 불러들였죠. 지금 회의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8시 47분에 NSC 보고 집무실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 1시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2014년 4월 16일은 박근혜는 뭐 했냐는 겁니다. 그 1시간. 저는 골든타임을 10시 이후에 11시 이후에는 보지 않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미 뒤집어졌는데 무슨 놈의 골든타임입니까? 배를 폭파시키고 안에 들어가서 구출하지 못한 이상은 적어도 8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가 전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건데 그때 모든 장관들이나 관련자들 모두 다 회의 중이었잖아요. 뭔 회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 국가비밀이니까. 그리고 지금 뭐 TV를 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장 TV를 틀어서 보시면은 화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했는데 TV를 보기는 봤는데 12시 넘어서 TV를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도 심각한지 몰라서. 점심 먹으면서 그것도. 그 식당에 텔레비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나와서 봤대.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밥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밥을 식당에다가 네. 밥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아니 집무실에 밥을 갖다 줬더니 밥을 비워서 빈 그릇으로 갖다 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관저 집무실로 밥을 그렇지. 인터폰을 눌러서 넣어줬더니 쬐끔 먹고 나왔다 이거야 밥이. 그렇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지금 TV는 언제 봤냐라고 하니까 텔레비는 침실에 없고 관저 안에 식당 쪽에 있다. 그래서 나와서 점심 때 봤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이상하고 근데 봐놓고도 이게 완전히 엎어져서 침몰이 되고 있는 게 화면에 계속 나오고 그걸 누구나 본 사람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랬는데도 3시간 넘도록 상황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쪽을 맞추려고 보면 저쪽이 틀려버리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이제는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저쪽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박근혜는 한 게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가 야당 의원들의 포커스는 그거였다니까. 그걸 아니까 현재도 그 시간에 프로포폴 맞고 시술하고 프로포폴 맞고 잤을 것이다가 세워진 가설이에요. 모든 정황들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깨어 있어야 됐다는 이야기들을 어떤 측근이나 어떤 언론이나 뭔가를 통해서 계속 꺼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TV를 보고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장수 말 같은 거는 다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그렇죠. 전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는 거고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니까 통화 기록을 제출할 수 없으니까 국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떤 주요 사건을 TV 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안 봤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전원 구조 오보라는 것도요. 전원 구조는 언론상에 나온 이야기예요. 정부 공익 라인이 그걸 띄운 적이 없어요. 지들 말에 의하면. 그러면 언론의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가고 있더라도 대통령은 저게 오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원구조 오버라는 소리를 듣고라는 그 쉴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쉴드인 거잖아요. 어쨌건 저쪽에서 던지는 무슨 미용사네 뭐네 하는 그 모든 저쪽에 던지는 메시지는 일단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같이 걸고 넘어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정부 때 청와대 경호부장이었던 주영훈이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호도하는 짓은 결코 묵고할 수 없다.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5공화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등퇴청을 안 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내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30년 동안 겪은 국내외 어느 국가 원수보다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 퇴청 후 심야에 전자결제한 서류와 시간 일을 증명한다. 청와대는 아무리 공해도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좀 아는 사람들 같으면은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생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완전 생 거짓말이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이게 밝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생명 존중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이 공개된 노무현 대통령의 일지를 보면 이 사람은 한 분이었어요. 그죠? 세월호는요.
470명이 탔었어요. 이게 등가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국가가 총동원돼야 될 비상사태였단 말이에요. 전쟁 나도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어요. 소규모 국지전에서는 450명 대대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국가 위기 상황에서 TV 보고 알았다고요? 그럼 국정원은 뭐 됐나요? 그동안 다 보고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구해야 될 컨트롤타워는 몰라. 이게 뭔 상황인 거냐고. 이게 세월호 사건은 그래서 미스테리인 지점도 분명히 있는 진짜 거고. 박근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답이 없어요. 짱돌밖에. 조사 가면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그거랑- 바짝 차리게. 그거랑 연결해서 지금 각종 언론들이 특히 JTBC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걸 물어봐요. 전 박근혜 자문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것 같냐. 참사 직후에 대통령 얼굴 흔적은 리프팅한 게 맞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술에 사용된 실이 김영재 실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 피부과 자문의 원래 박근혜의 피부를 관장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자문의이고 현 자문의가 이제 아닌 김영재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게 완전 전문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시술을 한 게 맞고 그렇죠. 김영재가 한 그 실 리프팅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답 나온 그러니까 거지. 전체적으로 되게 복잡하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서로 간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세월호 그 중요한 사건이 나던 그 시간 7시간 동안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 맞았네. 그걸 증명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고요. 저쪽에서는 깨어 있었다는 것을 부단히 증명해야 되는 그 두 싸움에 지금 멈춰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 거짓말하는 쪽에 메시지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밥을 처먹었네, 무슨 TV 식당에서 뭘 봤네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볼 가치가 없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아니, 들고요. 100번 양보했어. 12시 알았어. 그 둘에는 뭐 했는데 그럼? 12시에서 그럼 4시 사이에 뭐 했는데? 지금 그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 세월호 7시간 실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복잡해졌는데 단순화도 시켜드릴게요. 보고했다고 해. 어떤 새끼들은 거짓말로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지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시한 기록이 없어요. 자기들 말로는 뭐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했다는데 해경에 특공대가 어딨어. 제가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 특공대 투입하라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뭐 찌라시도 아니고 꾸민 말도 아니고요. 그때가 10시 30분이었어요. 얘네들 말로는. 청와대 말로는 대통령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 지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10시 30분 짜스트. 그런데 10시 30분 짜스트에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민경욱 대변인이 언론에 브리핑을 해요. 전화하는 순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한다고 브리핑을 하는 거야. 그냥 로버트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자기들끼리 있어요. 꼬였어. 네. 변명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꼬여버. 거꾸로 역순으로 시간을 맞춰가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전 이거 네. 보면 참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딱 시간을 맞출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처한 상황을 보면 분단위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나와줘야 성의가 있는 거지. 이건 진짜 국민들을 뭘로 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을 폄하하거나 님들이 틀리고 저만 맞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교통사고를 생각해 봅시다. 고의적 사고일 때만 사건을 회피하는 게 아니죠. 고의적 사고가 아니면 가해자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죠. 고의적 침몰설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구조가 지연되고 사후 사건을 덮으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볼 때 고의 침몰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새날 방송 진행자들이 스스로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원인 자체가 특정 국가에게 있거나 단순 가정일 뿐인데 특정 국가의 잠수함이 박았든 특정 동맹국 간의 훈련 중에 박았든 특정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잠수함이 특정 국가 몰래 운행 중에 박았든 등등등 그 사고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잘못 때문에 예컨대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의 활용성을 위해 불법 개조를 했다거나 단순히 철근 과적이 아니라 배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물체가 있었거나 등등 이건 제가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구조를 방해하거나 사후 조사 방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사건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고의 침몰이 아닌 사고였다 하더라도 국가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수십 가지는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구조 당시나 사후 진상 규명 방해가 고의 침몰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만 비틀어 말하자면 고의 침몰이기 때문에 구조를 방해할 수도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고의 침몰이 아니라도 구조를 방해할 수도 진상 규명을 방해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신, 고의 침몰설 중에서도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출항 전부터 고의 침몰의 의도가 있었다. 2. 출항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사건 자체 때문이든 그 이외의 이유 때문이든 운행 중 고의 침몰. 채널 진행자 분들께서는 고의 침몰을 주장하실 때 1번만 아닌 2번 시나리오도 감안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고의 침몰이 나온 여러 가지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해진 해운이 배를 고의를 모르지. 마치 교통사고를 내면은 이렇게 일부러 교통사고 내가지고 보험금 받아내는 사람들처럼 청해진 해운이 그런 전과가 꽤 많아요. 배가 가라앉아서 그걸로 보험금 타먹고. 처음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이 드러났죠. 세월호랑 아주 유사한 같은 회사의 배를 또 비슷하게 그런 방식으로 배가 이렇게 가라앉고 안 가라앉고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세월호 사건 초창기 때 보험금을 노린 무슨 사고 아니냐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배가 수학여행 다니는 그 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어떤 시나리오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은 과정으로부터 받았던 부분. 오히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까먹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게 고의 침몰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쪽에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자로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잠수함 설이 대두가 되면서 이건 고의 침몰이라기보다는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깝네.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반전, 충격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측면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일 보내주신 분 말씀은 100% 맞는 말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명종님을 어떤 강도 용의자로 의심을 한다고 쳐요. 근데 네가 하는 거 보아하니 너 강도만 한 게 아니라 살인도 했겠구나라고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하도 숨겨대니까 니들 고의 침몰한 거지라고 묻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워낙에 많은 진실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고정불변의 진리가 생긴 거예요. 박근혜가 지금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실수도 안 먹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말 중에 일부는 진실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역사랑 그렇게 끌어가지는 거더라고. 한번 오랜 시간 동안 진실로 굳어지면 진짜 진실이 있어도 그건 진실로 그 진실이 그걸로 뒤집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황들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방송할 날이 있을 거고요. 고의 침몰의 정황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단순하게 고의 침몰을 맞추려고 우리가 뭔가 억지를 쓴다 이런 게 아니고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온갖 그러니까 기승전결 중에 결을 제외한 모든 기승전이 고의 침몰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만 해도 그런 생각해요. 세월호 사건이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염두에 두고 방송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어선 선주였어요. 철선이었는데 꽤 커요. 꽤 큰 철선 선주였는데 배가 낡다 이제 오래되면 그 배를 선원들하고 같이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고의로 가라앉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보트를 타고. 그래서 보험을 청구합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겠죠 설마. 예전에는 어선 선주분들이 종종 쓰던 방법입니다. 보험금을 타내서 새 배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국정원이 했던 행위들 중에 그런 의심받았던 거 있잖아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배를 가라앉히고 뭐 이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그 어떤 의심이 굳어지고 이게 증거를 자꾸 찾아낸다 보니까 고의 침몰 쪽으로 무게추가 많이 실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의혹 시리 같은 거 하면은 2년 반도 넘게 지난 이 사건에 이제 3년 다 돼가죠. 나는 그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세월호 사건의 코어는 어쩌면 다른 게 없어요. 고의 침몰이든 뭐든 간에 세월호 사건의 코어는 선원들이 승객들을 탈출하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무능해서 경황이 없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부러 탈출하지 말라고 했던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뭐 해경이라든지 등등의 교신 기록 같은 거를 막 우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호 진상 규명하는 뭐 어떤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월호의 선원들이 다른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자기들이 못할까봐 나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나온 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걸 제가 반박해드린 적 있죠. 구명조끼나 구명벌 이런 것들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리고 주위에 어선들도 와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라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세월호 사건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시 뒤집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단순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의 침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진짜로 자로님이 한 나름대로의 그 과학적 분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의 침몰의 정황은 1%도 없다고 하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고의 침몰에 대한 정황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고의 침몰이 필연적으로 고의적으로 미구조랑 연결이 되는 이상한 묘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세월호 사건은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상금을 받지 않고 2년 반 넘게 싸운 거예요. 단순하게 정부가 무능해서 지금 뭐 김경일 정장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들이 처벌이 약해서 이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싸운 게 아니고요. 법정에서 드러난 게 전부 다가 아니고 뭔가 고의 침몰에 명백한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세월호 사건 진짜 잊혀졌죠. 내 새끼가 죽었는데 왜 누가 죽였는지를 모른다. 고의 침몰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해당한 거다. 그렇죠. 이걸로 싸운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김진태 같은 누리들이 한번 쳐줘요. 기자회견으로. 그 다음에 오프에서 정미용이 떠요. 오프에 나타나요.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변희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변희재는 그룹을 지어서 나타나면서 소송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쪽으로 가서 싸우려고 덤벼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사실은 지금 변희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실제로 굉장히 위협적인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공중전이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이 프레임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됐냐면 신년 박근혜 신년사 신년 간담회와 서석구의 2차 변론 때부터 급격하게 소위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극우단체들이 재집결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경찰들이 막 70만이 온 촛불 시민은 2만 7천으로 얘기하고 뭐 한 5천 7천 온 박사모 집회는 3만 7천 막 이렇게 오게 발표하는데 이게 전체적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을 특검이 읽었더라고. 특검이 이들 배후에는 박근혜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배후에 박근혜가 이 프레임에 배후에 박근혜가 있고 여기에서 기술자는 김기춘과 우병우라는 거 다 알잖아 국민이. 근데 특검도 알고 있어. 그걸 공개적으로 특검이 박근혜한테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하다. 이 프레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아무튼 뭐 변희재를 태블릿 PC의 전문가라고 아니 누가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씨잘데기 없는 논쟁을 그냥 하면서 계속 법리 공방을 해대려는 싸움딱이다라는 그 전문가는 인정해주지. 쓸데없는 소송 짓거리 하는 그 전문가로는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특검도 참 가짠치도 안 했는지 또 재판부에서 그냥 기각을 했더라고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돌려가지고 계속 씹어 제끼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처음에 뜬금없이 안면 띠 까고 법정에서 인정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이 안정범은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목록에 수첩이 없었다. 업무 수첩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이 사람이 이러는 거는 자기의 죄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박근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면 바로 헌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실드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협의해서 증거 채택을 하는데 피고인 안정범 전 수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그리고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직권으로 재판부가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저쪽 변호사는 최순실과 안정범 변호사는 몰라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를 검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면 증거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겁니다. 아까 말하신 대로 지금 이 자료들이 치명적인 자료들이 헌재로 넘어가길
막기 위한 거예요. 딱 방법이 하나입니다. 지금 모두 그렇죠.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정 못한 게 뭐냐면 나하고 황준미하고 주고 받았어. 근데 아니래. 아니라는데 뭐 어떡해. 그리고 조사 받을 때는요. 조사 받을 때는 그럼 맞아 내 핸드폰이니까 내가 보냈겠지 했겠지. 그리고 증거물로 법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이거 증거물로 채택합니다 하고 증거물 냈더니 아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면 또 증거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증거 조사가 그냥 이 핸드폰이 요즘은 뉴스가요 방송을 만들어 놓고 나면요 저녁에 편집하려고 보면 옛날 뉴스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우리들처럼 뭐 그날에서 그 다음 날 바로 몇 시간 후에 방송 내는 사람들도 속보 따라가기 힘듭니다. 인정합니다. 생방송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박근혜가 방어하려고 하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큰 줄기들 중에 세월호, 삼성 문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워낙에 기본이 엉망해서 그렇겠죠. 탄핵 헌법재판소에다가 내놓는 어떤 자료나 증거들이 너무 허접하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그 세월호 7시간 해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고 욕해요. 일반인들도. 이걸 왜 냈니? 어떤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기다가 오히려 허술하기까지 해. 어떤 시간대는 비어있기도 하고요. 쉴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다가 기존에 자기들이 뱉었던 말에 대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 그러니까 변호사가 10명이나 붙어있는 변호인단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박근혜 변호를 하긴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상황이고 그중에 이제 갑툭튀 하신 서석구 같은 변호사는 대체 말도 안 되는 일베류의 변호사가 국민적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또 미스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석구는 일베보다 더 못하죠. 그 양반은 요즘 특검 앞에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선두했었던데요.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일단 기도부터 하시고 시작하시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치고 나치 어처구니가 없. 근데 그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의 얘기를 이 앞에 에피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교인들 중에 이제 됐다. 현재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교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말이 실제로 돌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동하게 하고 선동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다 보니까 변희재를 태블릿 전문가로 증인 채택하려고 하는 재판에서는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고요. 예, 드디어 변희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변희재님 예,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그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고 트위터에서도 많이 싸워봤는데 제가 그 패턴을 찾아냈어요. 과거에 변희재가 주장하는 거 어떻게 패턴이 돌아가는지. 근데 처음에 조갑재가 먼저 기사를 써요. 발견됐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 뭐 이 얘기 계속 하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JTBC에서도요. 관련해서 이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 입수했을 때의 동영상도 지금 오픈을 했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거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다 오픈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딴소리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활짝 열게 된 태블릿 PC가 허위 조작이라고 지금 변희재가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입수 과정도 거짓말을 쳤다. 그 아까 진미님 얘기한 해명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이고 태블릿이 원래 태블릿 P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거지 개꼬지 왜 어떻게 그게 최순실이 거냐라고 이제 그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태블릿 PC 내에 딸의 사진과 승마 현장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네 가지 팩트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 변희재가 증거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호인단이 이 PC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물로 인정해달라고 판사한테 제출을 하는데 변호인단이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검찰이 증거물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물 이게 맞는 건지를 실제로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판사 앞에. 그러면 그 판사 앞에서 증명을 검사가 할 때 변호사가 그거를 방어권을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어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판사가 임의로 증거물로 채택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러면 그 절차를 다 따져야 돼요. 사진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되고 이게 누가 개통해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전부 다 네 가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지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변희재는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를 변희재가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판사도 이걸 아예 제껴놓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변희재가 태블릿 PC의 전문가인지를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태블릿 PC 전문가는 최순실 씨입니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이제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장시호가 까버린 또 다른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이분은 전반적으로 일반 집에 있는 PC는 안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초정컨대 박근혜와 태블릿 PC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일반화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최소한 10대 정도의 태블릿 PC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10대 정도의 태블릿 PC를 썼다면 최순실 씨는 전문가가 맞죠. 태블릿 PC를 써본 적이 없는 쓸 줄 모른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도 하나밖에 네. 못 써봤는데요. 열대를 갈아치웠어. 근데 이제 이쪽에서 지금 뭐 재판하고 탄핵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크로스로 막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안종범이 썼다는 그 본인이 썼던 메모 있잖아요. 그 메모도 증거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 안 된다. 증거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게 무리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수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가 아니고요. 17건의 수첩입니다. 업무 일지. 그게 메모죠. 예, 메모인데 그거는 공무원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 쓰는 게 뭐 원칙인데 그거를 본인이 부정을 해요. 그게 스모킹 건인데 그거를 그때 그 김기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영한 흔히 말해 비망록이라고 부르는 그 수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 어떻게 다 그게 내가 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피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근에 뭐 다른 필적으로 뭔가 거기다 글을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쓴 걸로 다 거의 다 확인이 되는 그것들이 증거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상하 관계에 있는 곳에서 무엇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도 놀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첩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피의자 간에 계속 업무 협조를 해서 이거를 증거물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